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신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좀 대학 축제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한동대학교는 지난주에 대학 축제를 마쳤고요. 네. 네, 이제 뭐 다른 대학들도 뭐 아마 좀 지금 시즌쯤 축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네. 축제가 끝나면 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서 반가운데 지금 또 대선 선거 운동이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출퇴근할 때 보면 주요 사거리나에서 이제 선거 운동원들이 정말 열심히 인사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죠. 네. 지난 일요일에 첫 TV 토론을 진행했고요. 이제 두 차례의 TV 토론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당장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제 대선이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죠. 네. 벌써 이제 다음 주에 사전 투표로 이제 본격적인 대선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결과도 벌써 궁금한데요. 오늘 주제가 대통령 직선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 대학교 때 헌법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네. 아직도 이 헌법을 읽을 때마다 이 가슴 뭉클함을 느낍니다. 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지금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 한마디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이번 대선은 특히나 이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이라는 점에서 이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살아있는 정치 교과서와 같은 시간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국민 주권주의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제도가 아니었죠. 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통령 직선제, 즉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이 1987년 이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87 체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987년이라고 하면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있잖아요. 1987,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내용인데 이 1987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1987년 초에 이제 한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군사 정권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었죠. 네.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독재에 이어서 또다시 이 전두환 군부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에 지쳐 있는 상태였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야권과 시민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이 개헌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탄압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전국의 대학에서 민주화 시위도 많았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정말 많이 발표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사건이 또 있었죠. 맞습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터진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서울대 박종철 군의 사망 사건이었죠. 네.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군이 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 끝에 사망하게 됩니다. 네.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당시 경찰청장의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오히려 국민 분노에 불을 붙였다라고 봤고요. 네. 당시 언론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이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시민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이 정부에 대한 분노와 또 민주화 열망을 강력하게 자극했습니다. 네. 박종철 사건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민주화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일종의 이 트리거 역할을 했던 셈이죠. 네.
뭐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불과 40여 년 전에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사실은 좀 정말 충격적이고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종철 군 사망 사건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6월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민주화를 외치는 평화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음.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이한열 군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모습이 당시 언론 일면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면서 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음. 거세졌고요.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네.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매일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호헌 철폐 그리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 역사적인 항쟁 바로 6월 항쟁이 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에서만 6월 항쟁에 대해서 배웠는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렇죠. 당시 서울의 명동, 시청 앞 광장, 그리고 종로를 비롯한 주요 지역은 물론이었고요.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 전국 모든 도시가 거의 매일같이 음.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와 또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노동자, 학생, 심지어 직장인과 음. 중년, 중장년층까지 거리로 나와서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민주화를 요구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폭력적인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끈질기게 민주주의를 외쳤고 결국 정부도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가 1987년 6월 29일 바로 그 유명한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음. 포함한 민주화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이 국민의 힘에 굴복한 결정적 순간이었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마침내 승리한 정말 감격적인 음.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 때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네.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좀 울컥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감정을 좀 이렇게 억누르고 이 말을 하느라 음. 조금 힘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1987년 12월에 치러진 선거는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네. 당시 여권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절친이자 1980년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후보가 나왔고요. 음. 야권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 인물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각각 출마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1987년 당시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요 무려 89.2%, 거의 음. 90%에 육박했는데요. 네. 아직도 깨지지 않은 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 있죠. 네. 그만큼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이 음. 국민 주권 의식이 절정에 달했던 시점이었다는 뜻이겠죠. 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끝내 실패하면서 야권의 표가 분열되었고 음. 결국 군부 쿠데타 세력이었던 노태우 후보가 36.6% 6%로 당선되는 이게 참 역사적 아이러니죠. 음. 군부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화 음. 투쟁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는데 음. 국민의 손으로 다시 음. 군인 출신이었던 그리고 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 씨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이 역사의 네. 아이러니가 참 두고두고 아쉽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6.6%라는 게 대통령 선거 득표율로는 정말 낮은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표가 많이 분산됐다라는 거네요. 네, 비록 뭐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요. 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회복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음. 있다고 봅니다. 네. 제도적 민주화의 첫 단추를 꿰인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되찾아냈다는 점에서 음.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대표를 직접 우리 손으로 뽑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민주주의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용기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오늘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가 수많은 민주화 열사들의 값진 목숨의 음. 값이었고 피의 값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디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당연히 그래야겠고요. 이제 두 번의 TV 토론회도 남아 있고 집에 이제 선거 공보물도 도착했더라고요. 이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면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겠습니다. 또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잘 구별해 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가짜 뉴스가 너무 횡행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를 음.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음. 정말 사실을 왜곡해서 그리고 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점철된 그러한 뉴스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저는 또 언론학 교수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이제 가끔 카톡이나 이런 걸로 네.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보내주세요. 음. 이게 진짜냐? 뭐 네. 사실을 좀 확인해 달라. 이게 사실 뭐 제가 가짜 뉴스 감별사가 된 기분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요. 우리 스스로가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갖고 음. 내가 접하는 정보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검증된 언론을 통해서 음. 보도되는 정보인가를 잘 네.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증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언론사들 그리고 네. 방송사들 지금 여러분들 청취하시는 CBS와 같은 이런 검증된 언론사에서는 간혹 오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음. 가짜 정보를 생산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언론사들 그것도 복수의 언론사들과 방송사들이 보도하는 내용이라면 사실이라고 믿어도 네. 무방하실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음.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 확산되는 뉴스들입니다. 네. 예,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그런 뉴스가 출처가 어디인지 네. 를 꼭 확인하시고 음. 그 출처에 다시 들어가셔서 실제로 이러한 보도가 되었는지 여부를 음. 다시 한 번 더 팩트 체크하는 네. 습관을 기르신다면은 가짜 뉴스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오늘 시사원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